또 실제 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령 등록은 안 됐더라도 이 자료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도 이 자료를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분 발제 내용을 잘 가까이 요약을 드려보면은 역시 이 항만의 개발이라든가 발전은 도시 발전과 맞물려서 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요 항만들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했다라는 취지로 김성국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보은 박사님께서는 이코노믹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보다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문수 박사님께서는 한중 FTA와 경기도 경제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대한민국 딱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이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책 역시 대한민국의 대책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네 분, 5분께서 토론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김기용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부산에 계시니까 이 항만 관련해서 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또 통상학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기용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발제자께서는 10분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김기용입니다. 여기서 사회를 보시는 정규 교수님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쪽으로 조금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는데 실망스럽고 제가 준비한 한번 쪽이 아니고 한중 FTA 실상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은 코멘트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 쪽에 대해서는 근로 부분에서 간단히 평대감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중 FTA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평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발표하셨고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학술 대회나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중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보완적인 면에서 협상으로서의 한중 FTA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협상론적 관점에서 한중 FTA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한미 FTA는 2012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2012년 5월을 개시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9월 장문 제7차 협상에서 협상의 모듈리티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의 모듈리티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FTA 협상 경험을 돌이켜볼 때는 이 협상의 모듈리티는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고 난 뒤에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FTA 협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 협상, 본협상, 부속 협상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듈리티는 엄격하게 말하면 본협상이 아니라 예비 협상에 포함되는 분야입니다. 바꿔 말하면 2013년 9월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서는 제7차 협상이라고 말하는 한중 FTA 협상에서 겨우 예비 협상이 끝났다고 저는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왜냐? 제7차 협상에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과 구성과 카버가 결정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13년 제8차 협상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는 한중 FTA를 타결 짓겠다는 또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2013년 9월에 예비후산이 끝났습니다. 보름산은 얼마나 합니까? 정확히 1년, 2014년 말에 협상이 타결되면 1년 3개월 만에 한중 FTA 보름상이 타결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미 FTA 협상 얼마 걸렸습니까? 이보다는 더 늦게 걸렸습니다. 자, 1년 3개월 만에 한중 FTA 모든 협상 문제를 협상 정책을 다 해소를 하고 한국과 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협상은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협상 신문들의 협상인데 작년에 한중 정상회담하고 올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상들이 FTA 협상 사실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뭐냐 그러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연말까지 말하면 또 바람직하게라는 2014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한중 FTA를 타결 짓도록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한중 FTA가 왜 그런가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쟁점들을 제대로 소화를 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게 본협상입니다. 본협상이 2014년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세 번째 더 남아있습니다. 후속협상입니다. 후속협상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협상 결과를 타결되는 협정문을 보고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기준을 하는 단계입니다. 후속협상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미 FTA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세 번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고 겨우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이 한중 FTA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FTA보다 더 중요한 FTA입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충분히 내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협상 분석 관점에서는 위협한 점이 많다고 우선 제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협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실시한 FTA가 조금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냐 그러면 한국은 뭔가 지역 통합적 FT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하고 한국이 FTA를 시행한 중국이 처음입니다. 한미, 한 칠레, 한 EU, 한 싱가포르 다 한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중 FTA는 단순한 FTA가 아니라 이 FTA가 체결되고 나면 경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오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과 같이 한중 FTA는 한중일 FTA와 동시에 오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중 FTA가 타결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건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의 한중 FTA입니다. 다음 둘째, 여러분 말씀과 같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위협 상대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최대 FTA입니다. 세 번째, 한국 한중 FTA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교육 상대국 중에서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좀 심플하게 말하면 한국은 선진국적인 입장, 중국은 개도국적 입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역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이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FTA가 한중 FTA입니다. 자, 이런 한중 FTA 여기가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작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을 한다고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협상 모델리티가 2014년 7월에 결정되었습니다. 협상 모델리티가 결정되기도 전에 협상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성격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은 바꿔 말하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가 바로 그런 FTA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은 거의 없습니다. 대만과는 그런 기회가 보이지만 아시안과 체결한 FTA에서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같이 협상 모델리티에서
협상 어떤 규범이 품목을 일반 품목, 민간 품목, 초민간 품목 세 개로 나눴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근데 우리의 초민간 품목이 중국은 일반 품목이고 우리의 일반 품목이 중국은 초민간 품목. 우리는 결코 농수산물을 함부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한중의 FTA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와 철강 기계를 시장 개방 안 하면 한중의 FTA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석유와 철강 기계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극과 극입니다. 이 처음엔 의견대로 어떻게 남은 3개월 동안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서비스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판 모델리티가 뭐냐면 아신 바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고 파지티브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급적 시장폭을 줄이는 방향의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중국은 인력 이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폭을 좁히겠습니까? 자, 올 연말까지 타결한다 그럽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3개월 동안 타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논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NTV는 대단합니다. 비과세 장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중앙정부가 합의한 바를 지방정부가 지키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합의한 바를 중앙정부가 뒤엎기도 합니다. 일종의 NTV입니다. 제대로 이 NTV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폭발적 협상에 조금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만약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눈치가 보입니다. 자, 연내 협상 타결을 희망한 것같습니다. 한미 FTA는 이런 점에서 한중 FTA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한중 FTA의 경제 효과를 논의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 틀렸습니다. 왜? 한중 FTA 협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협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과를 논합니까? 바꿔 말하면 관세나 폭 또는 시장 개방 품목, 시장 개방 시기 그 범위에 따라서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후속 협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스에서는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고 우리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하나부터 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건 대응 가급적 앞으로 남은 협상 어떤 저 과정 중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이 어렵다 그러면 낮은 수준의 합의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FTA 협상은 한중일 FTA 협상을 하기 위한 가교입니다. 한중 협상에서 너무 많은 개방을 해버리면 일본을 파토로 넣을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전략적 측면을 좀 고려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로 대응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어떤 산업별 또는 산업과 서비스 산업별 이 어떤 격차가 입장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키지로서 어떤 상대적 어떤 상관관계를 고려해가지고 협상 방향을 또는 개방 수준을 결정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 협상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협상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를 협상상에 포함시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왜 농산물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어떻게 농산물 시장 개방을 끌려갈지 좀 이해 당사자를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바와 같이 쌀시장국 개방한다. 관세가 513%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화선은 남아있습니다. 정부로 조금 큰 범위에서 한중의 FTA를 좀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택항의 발전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중의 FTA 관점을 볼 때는 물동락에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 물동락 증가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국 박사하고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전용 항만의 특성화로 발전해 드는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산도 부지런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엽기가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모시겠습니다. 예, 단상이 좀 너무 토론 단상이 너무 낮아가지고 오늘 한 200분 좀 모였는데 제 얼굴이 다 모여서 미안합니다.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의 농정해양국의 국장 김익호입니다. 전에는 농정국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딱 1년 전에 이제 해양 파트를 건설 파트에서 받아가지고 농정해양국이라 개명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 분 제가 토론 발표자의 토론을 내가 자세히는 잘 못 들어올 거 있으니까 어제 이제 요약본도 제 읽어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쭉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왔습니다. 발표자의 내용은 잘 들었고요. 평택항이 생긴 지 이제 1990년 초반이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뭐 인천은 지금 개항된 지 지금 약 한 1세기가 넘었고요. 또 부산도 그렇고 겨우 한 30년 만에 물동량 1억 톤 증가율 입증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손가락 5개 정도가 지금 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 우리 해수부 해양수산부하고요. 항만청은 국가항만청이고 거기 피해는 또 따로 항만청 산하기관에 돼 있고 저희 우리 경기 평택 항만공사는 저희 지방청 산하입니다. 저희 경기도 우리 산하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또 평택시 따로 있고 저 경기도 따로 있고 있습니다. 완전히 따로 놓은 건 아닌데 기관 간에 좀 협력이나 있으니까 일원화가 좀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하루아침에 했습니까? 일원화를 다 하루아침에 것도 아니고 저희도 아십니까? 평택시하고 항만공사를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저희가 유리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이제 와서 했습니까? 다시 국가로 일어나자. 이건 다시 말도 안 되고 이건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조금 전에 국회의원도 원철인하고 유동현도 시청하십니까? 저희한테 좀 많이 좀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저는 저기가 되고 잠실 롯데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용인에 가면 해보는 데가 있는데 이게 40년 전에는 용인은 자연농원입니다. 자연농원. 정말 하찮은 거 아십니까? 땅만 넣으면 그런 땅밖에 없어요. 이걸 삼성에서 하십니까? 잘 살리고 해서 하십니까? 세계에서 하십니까? 열 가락 수험이 드는 그런 전문방문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뒤에 지금 현대차 이거 매입해갖고 약 10조 원에 매입해갖고 한전을 매입해갖고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가서 이거 자료 재보니까 한 300 곱하기 200m, 한 600m 정도 하십니까? 정확한 평수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조 원이 말이니까 10조 원이면 평당 한 몇억 정도 나올 건데 아까 내 물어보려고 하다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동 이 시계방보다 더 비싸지 않나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택도 저도 사실 아십니까? 제가 여기 농정과장을 제가 한 10년을 해왔는데 사실 평택 항원 있는 줄 아는데 항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부서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십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랜드마크를 좀 밑에 좀 어떤 것은 꼭 건물로 100층을 123층을 세워서 그래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뭐든 아닙니까? 콘테이너. 그 평택에 가면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우리가 효율성이 많다 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평택 항만공사하고 저희 돈은 물론이고요. 평택시하고 해수부에서 하십니까?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우리 평택시하고 도하고 공사에서 하니까 최대한 우리
세 기관이 협력을 해서 아십니까? 우선 평택 항의 물류나 무역이 아십니까? 최대한 유리한 입지나 특징인 것을 국내 우리 저기 물류나 무역에서는 물론이고요. 중국, 나아가서 아십니까? 동아시아, 베트남 이런 쪽도 아십니까? 베트남에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다 왔다 했습니까? 옛날 베트남이 아닙니다. 이런 쪽에 좀 입지의 유리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그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오늘 여기 한 200분 모이신 게 아십니까? 어디 가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아십니까? 저희 평택항이 정말로 참 많이 발전되었고 아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한마디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항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님 모실 텐데요. 김익호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과장님께서 오늘 발제 내용 관련해서 해수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김창균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역협회에서 평택항 관련해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택항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영량은 늘 것이고, 또한 우영량이 늘에 따라서 해상물동량도 늘 거고, 서해안 항만이 주로 이제 수해 항만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해를 평택항이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택 쪽에 있는 업계나 이런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서해안이 인천이 신항을 또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평택하고 밑에 이제 군산, 또 새만금 신항 개발 계획까지 저희 3차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평택항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한중 FTA의 수혜를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수혜 해서 이익이 나는 품목 같은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전자, 전기나 아니면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주요 흑자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로 다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벌크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 컨테이너 화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평택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있기 때문에 철광이나 뭐 그쪽 관련, 그리고 이제 액체 리퀴드 화물도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평택이 다른 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로 느는 화종이 제가 봤을 때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더 유치할 것이냐는 제가 나중에 또 한중 해운시장 개방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좀 언급을 하겠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서 과연 평택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패키지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만 배후단지가 항만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오히려 항만 배후단지를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에 저희가 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저희가 이제 부산이 동북아의 환적 중심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위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북미나 유럽에서 들어와서 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쪽으로 다 피더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고, 인천도 항만 배후단지 중국 기업이 상당히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주로 PDI 업체들 많이 들어와서 자동차가 있긴 한데, 과연 이 항만 배후단지의 어떤 비즈 모델을 가지고 이 한중 FTA 수혜를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도 항만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항만 배후단지 비즈 모델 가져가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이게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제 한중 해운시장 개방 문제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PA 문제를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해운시장은 저희가 보통 이제 해운이 다 오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한중 해운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교 이후로 한중 해운회담이라는 틀 내에서 회사 설립이나 선박 운항 척수를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라기보다는 이제 양국과 그렇게 해왔고 너무 과잉 투입되는 것이 양국의 해운업의 이해에 과히 좋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해왔는데 현재까지 지난주에 22차 그 한중회담까지만 해도 그 해운시장은 개방이 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즉 한중 FTA에서 해운시장은 그 협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해운시장이 개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아마 중국 뛰는 선박이 많이 늘어서 평택항에 물동량이 많이 한꺼번에 늘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이걸 푸는 경우에 그 중국에 있는 저가 선박이라든가 회사하고 선마다 견해사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런 중국 해운회사가 물 밀듯이 들어오면 저희 국적선사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보사될 지경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운 정책 문제나 항만 정책 문제는 상당히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 설립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동력 기준으로 평택이 5위인데 물동력 기준 4위 항만까지 PA가 다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평택이 5인데 다음에 한다면 평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여기도 슬라이드에도 발표에도 나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은 평택항대로 또 공사가 있고 당진시는 당진시대로 또 공사가 있고 저희 또 국가기관 평택청도 있는데 PA를 설립한다는 것은 국가재산을 출자한다는 겁니다. 현물 출자를 하건 관광관리권 출자를 하건 출자를 해서 PA로 넘긴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PA가 양시에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다른 쪽에 있는 PA 설립과는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연 지금 PA를 설립한다면 보통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PA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로부터 먼저 받아서 통과돼야 설립을 하는 건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설립이 필요한 때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좀 평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크루즈 부두 관련인데 아무래도 지금 FTA와는 관계 없이라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북한 내에 크루즈 터미널 짓고 있고 동삼동에 또 따로 있고요. 또 인천도 지금 신항 쪽에 짓고 있고 제주 있고 이게 우리나라는 3개의 크루즈 부두가 있는데 수도권도 아마 중요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국 관광객을 어떻게 항만을 통해서 유치할 것이냐 도움을 줄 것이냐 부분은 평택항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나라 해운 항만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을 거의 대부분 다 짚어주셨다. 특히 한중 FTA 관련해서 해운 서비스 부분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귀중한 정보도 우리한테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정성봉 경기 평택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앞에 두 분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경기 평택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발표자 그 토론자들의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항은 개항한 지 26년 만에 1억 톤을 달성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는 제가 누차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평택항 반경 100km 이내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한 100km 이내 정도 됩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GDP 60%가 이 반경 100km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의
자연적인 이런 조건에 힘인 바가 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평택항의 물동량 처리의 90%가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단 거리에 있다. 그래서 영성까지는 40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 부산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이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평택항 가기 전에 견인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평택항이 해야 될 과제는 참 많습니다. 우선 지금 100만 제곱미터가 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100만 평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 2단계 배후부지 건설이 지금 있습니다. 1단계 배후부지가 끝나고 지금 3년째 아직 2단계가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부두 새로운 부두 및 터미널 건립 문제 또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출입항 항로 예비 항로랄까요 대체 항로랄까요 항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 문제 또 방금 우리 과장님 또 이게 발표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평택항 피해와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택항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택항 에어리어 평택시 이론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미국 부대도 작업같이 450만 평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고도 신도시도 한 400만 평이 넘고요. 또 평택구 관광단지 우리 평택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평택구 관광단지도 83만 평에 이릅니다. 또 경기도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구역도 한 130만 평. 뭐 이런 일련의 개발 계획이 가셔야 된다면 평택은 앞으로 정말 발전 전망이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가 지금 1인당 GRDP로 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위입니다. 전국으로 따져도 한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밋빛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분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좀 토론 겸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김문수 박사님께서 이 한중 FTA와 관련 여러 가지 이 여건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농산물 분야,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평택항에서 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농수산물이 이제 뭐 수출 수입, 특히 수입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이 자료를 보면은 농산물이 한 300%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료도 있고 또 그러면 수입만 늘어날 것이냐? 뭐 최근에 이 연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에도 이제 최근에 그 안전한 먹거리가 아주 화두로 대두가 되면서 매년 수입 물동량, 농산물 중국 수입 물동량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항 입장에서, 물류 입장에서 보면 수출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 자료나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봐도 이렇게 오늘 또 발표 자료에 보면은 농산물 피해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정도 매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자료는 있는데 이 물류에 대한 통계 자료는 별로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이 물류의 증가, 평택항의 기점으로 하는 물류의 증가랄지 이런 연구 자료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은 이제 냉동 냉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항 이론에 한 5개 중소 규모의 냉동 냉장 창고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수요가 충당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 부분은 내륙적으로 농수산물이 냉동 냉장 식품에 대해서는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큰 이런 냉동 냉장 창고의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보고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차원으로 볼 때 농산물의 증가율 이런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참고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더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자동차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 145만 대입니다. 이거 누차 얘기했다시피 4년째 지금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그런다만 이건 무엇보다도 바로 인근에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3개 자동차 공장이 대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1위가 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것은 우리 그 145만 대 중에서 환적이 한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 기점으로 해서 이 환적 물량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제 수입 자동차가 전체 10% 정도는 수입 자동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입 자동차 99%가 우리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유무역 지역 설립에는 한 44만 평이 있는데 이거 반 이상이 지금 PDI에 의해서 자동차 인도적 검사하는 이런 부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저기 우리 김성욱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로 특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또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이 자동차 특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특징이 별로 고용은 창출이 안 되고 별로 세수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PDI도 더 이상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동차 관련되는 회사들은 상당 부분 우리 평택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기류 때문에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와 관련한 이런 판매, 전시 또는 부품 매장 또는 뭐 시승할 수 있는 장소나 또 뭐 이번에 영종도에서 개장이 됐습니다만 일종의 테마파크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특화를 평택에 시키면 어쩌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특히 인천에서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그 중고자동차 우리 평택하면 중고자동차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를 유치하는 방안이 어쩌나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뭐 환경 유해 시설인데 그런 걸 왜 가져오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그 김성욱 교수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특화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PA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고 우리 과장님 토론에서도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우리 이 평택항은 사실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항만청이 있고 저희 공사 있고 또 우리 평택에서도 지원 사업소 따로 있고 또 당진에는 또 당진 항만공사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체가 돼가지고 상당히 일하는 데 제약이 많고 또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 합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다음 5번째 PA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떤 PA를 어떤 종류의 PA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논란이 우리 지역에서 있습니다. 뭐 저희가 또 영역도 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지방 PA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국가 PA로 가는 것이 좋으냐 뭐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데는 일국 1PA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도 그럼 PA를 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천이나 일본이나 중국같이 지방 PA를 인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PA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국가 플러스 지방을 혼합하는 혼합형 PA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가까이 뭐 이렇게 인천에 여기 PA 있는데 무슨 평택의 PA가 또 필요하냐 인천 PA를 합해서 인천 PA에서 평택 단계를 같이 하는 게 어쩌냐 이런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 소견에 의하면은 특히 우리는 이제 평택 당진항입니다. 특히 당진하고 평택은 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광역자치단체 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저희 이 평택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당진이나 충남 쪽에서는 적대시합니다. 거의 뭐 정보도 뭐 공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면담하기도 아주 어렵고 가서 한번 상담하자 거의 응해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 PA로 가는 것은 너무 과격한 경쟁이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시각에 이 국가 PA로 해서 정말 이 각 자치단체를 통합되는 국가 PA로 가지 않으면 이거 힘들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셨지만 혹시 뭐 이런 방향에 있어서 보다 좀 전향적인 어떤 PA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오늘 평택 포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무자 이론으로서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택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 평택 현지를 조금 전에 정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에서 보시는 평택은 어떤지 10분 내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뭐 세 분 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듣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네 분이 토론해 주셨는데 뭐 사실은 제가 할 말을 뭐 거의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저 색다른 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이 평택항 FTA와 평택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라든지 오늘 발표하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신 항만과 FTA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저도 좀 동감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항만과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항만은 이제 소규모 항만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유출항 선박이 늘어남에 따라서 항로 한계가 확대되고 또 이렇게 한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로 도시와 이제 같이 연계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항만이 항만으로서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으로서 도시 공간의 일부로서 보통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이 이런 수출입 화물의 경유지로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배후단지 그리고 주변까지를 포함한 친수공간 또 마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시 공간으로서 이런 항만이 역할하는 형태로 요즘 발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평택항은 아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종합 항만으로서 또 이런 도시 기능까지 갖춘 항만으로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택시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항만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중앙인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택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친수공간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항만 개발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할 때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어떤 종합 항만으로서 또 앞으로 성장한 항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기능만 수행한 항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앞으로 우리 평택시나 일본 해양수산부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기해 주신 이 FTA 체결을 했을 때 항만으로서 위험요인과 기후요인이 상존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는 위험요인보다는 기후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창현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무역이 FTA가 확대되면 무역이 확대되고 또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로서는 훨씬 더 우리 평택항으로서 기회가 많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자재께서는 이제 RFS 서비스,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바로 이런 카페리 이런 데 실어서 불필요한 이런 환자 작업 없이 그러니까 중국 화물이 한국까지 오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는 모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꼭 이런 RFS 서비스 외에도 아까 우리 정사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선물 그러니까 카페를 이용한 또는 항공을 이용한 이런 신선물 이런 시장이 이런 FTA가 확대돼서 이런 농산물 분야 시장의 상당 개방은 좀 더 늦춰질지 모르지만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물류의 거점의 하나로서 평택항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금은 당장은 또 실현 가능성이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이런 TSR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급이 됐었던 이런 열차비라든지 이런 대륙과의 어떤 철도를 이용한 이런 유송 서비스도 함께 아울러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평택항은 우리 정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동차 항만으로서 현재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수출입
대수, 자동차 취급 대수로서의 평택항의 위상이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어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그 SCM 분류 거점으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뭐 단순히 이런 자동차를 싣고 내리는 또는 야적하는 이런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이런 평택항 배후단지에서 유수의 이런 그 자동차 그 기업들이 평택항 배후단지에 이런 물류센터, 부품 뭐 공급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이런 주요 자동차 회사의 아시아 무슨 지역본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도 이제 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수입 자동차들,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뭐 전시장을 비롯한 이런 것들에서 매매 시장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런 PDI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울러 운영함으로써 병실상부한 이런 자동차 물류 거점, 이런 SCM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이 항만탄국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택항 발전 모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평택항의 상징이 뭐냐? 없습니다, 사실. 평택항 브랜드가 뭐예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경기도민도 평택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기도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마리나 요트가 있는 전곡항은 알아도 평택항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경기도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평택 시민들도 이 평택항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큼 평택항이 이 무역항으로서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 상징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제자께서는 뭐를 내세워서 이런 평택항 브랜드를 한국에 또는 중국에 또는 세계 각지에 홍보를 할 것이냐 알릴 것이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화물 처리하는 이런 항만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항이 여객부두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여객부두에서 단순히 카페리만 접안하고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규모를 키운다든지 해서 크루즈선도 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평택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평택포를 어떤 관광단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또 평택항도 이런 크루즈와 이런 마리나항까지 함께 개발해서 앞으로 이런 중국인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런 뭐 크루즈라든지 여행 관광객들이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평택항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또는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뭐 지자체가 됐든 또는 각 CIP 기관이 됐든 각 단체가 됐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항만공사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항만공사가 우리 발제자들 말씀하셨다시피 항만 운영뿐만 아니라 이런 공항이라든지 교통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해서 거기서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PA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또 지금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평택 단지나 PA가 설립될 차례인데 아까 우리 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또 경기평택 항만공사도 있고 사실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평택 항만공사를 확대 개편해서 평택 쪽에 PA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하여튼 조만간 이런 그 항만 운영 체계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자동차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FTA와 관련해서 우리 평택항이 이제 중국과는 이런 그 완성차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평택항 배후단지라든지 또 충남 지역에 제가 이번에 서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트레일러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그 대산항 배우 산업단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배우단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문제는 딸제를 하신 분께 질문이나 코멘트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조금 이따 돌리도록 하고 혹시 청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기 마이크 좀. 자, 조사를 위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죠. 한 분 계시고요. 두 분. 예, 두 분 질문 받고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상해와 청도 총경사를 이용하고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중국 관련 경제와 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국가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여기에 움직여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지. 이게 세워놓지 않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제가 상해 총경사를 쓰면서 우리 항구를 보십시오. 부산항이 있죠. 인천항이 있죠. 평택항을 산동성에 일조항하고 운항을 제가 오픈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좀 학계나 정부 기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를 먼저 확정을 진 뒤에 평택 발전 전략이랄지 이런 걸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FTA 관련해서는 우리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경기도 평택 지역의 포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줬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 또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포괄적 협상을 FTA를 에이펙 전에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중국의 전략은 뭐냐?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면 본래 FTA는 뭐냐? 경제적인 실익대로 가야하는지 옳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한중일 FTA 체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의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사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그 사단법인 평택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를 맡는 차원입니다. 우선 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 토론자 여러분께 힘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 우리 평택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항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아까 정순봉 우리 사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평택항에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데입니다. 여기에서 폐열이 마이너스 165도, 185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폐열만 가지고 만약에 냉동창고, 냉장창고, 그 다음에 아이스타운 이런 것만 건설해더라도 적어도 한 50조 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 아까 언급을 중국에서 20%를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장 냉동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 에너지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생산 단가의 1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해에 따라서. 근데 이 폐열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365일 계속.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농산물 경쟁에서는 우리가 단연히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학자님들도 이렇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하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35,000명이 그 가스공사 옆에 지금 공유기지가 나와 있고, 아까 그 대체 항로 얘기했는데, 대체 항로를 만약에 만든다면 200만 평의 공짜의 땅이 생깁니다. 또 그게 이제 보안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면 그렇게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것이 또 아까 그 랜드마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시드니나 나폴리나 이런 뭐 그 세계적인 항에 가면은 나름대로의 그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큰 랜드마크가 됩니다. 솔직하게. 그거는 부산도 안 가지고 있고 인천도 안 가지고 있고 평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그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은 평택항이야말로 정말 기적적인 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그 평택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회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지금 SK건설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앞으로 SK건설과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항만정책국장님 나와 계신데, 좀 그거를 같이 좀 접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항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교통 문제입니다. 이 접근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통행정 쪽에 이 도나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금 안 나와 계신데, 평택항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그 서해안 고속도로나 중부 고속도로, 기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그 현실성 있게 그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를 해도 하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아까 50조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평택항이야말로 백조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항구입니다. 저희가. 근데 솔직히 제가 항상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무슨 포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국내 학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은 막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보배인 평택항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들도 박사님들도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무역협회에 계시고 이렇게 학자 좋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평택항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평택항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하대에 근무하고 있고 인천 가면 평택항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평택항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는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총영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또 우리 패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정상회의가에서 나왔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정상회의를 하면은 대체로 좋은 말, 또 누가 들어도 신문에 날만한 얘기들을 몇 가지는 꼭 집어넣습니다. 특히 FTA 협상은 어느 FTA나 정상 간에 타결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들이 꼭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그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들이 만나시면은 뭐가 또 얘기거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정상들이 만나 있어서 그냥 대충 한번 해봅시다라든가 그렇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약속을 딱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측에서 세우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분 이내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자님들한테 주어졌던 중요한 이슈 중에서 한두 꼭지만 찍어서 한 2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30초만 말씀드리고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평택항에 관해서는 이제 갓 성장해가지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 항만이니까 좋은 미래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평택항만 생각하냐? 안 그렇습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저희가 평택항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런던항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지도 않았고요. 대영 제국의 그 많은 상승대가 터졌던 브리스톨항도 큰 적이 없습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매몰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투자해보면 배는 움직이지만 항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대학 시절에 가장 성진 항만이고 미국 서안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불이라는 탁포망이 LA 롱비치항이 개항되자마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매몰 자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항만을 섣불리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만의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냥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관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한 건데 과연 PA가 무엇을 위하시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PA를 만들었지만 남은 결과는 관료들 자리만 살았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효과가 있으면 PA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은 평택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전용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가 세계적인 강국인데 그 이전에 세계적인 강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들하고 차이점이 핸들이 있는 일본식 핸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시킬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따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류에 대한 통계 자료, 그건 사실 그 FTA가 한국 FTA가 얼마나 물류를 증가시킬 것인가, 평택항만을 물류를 증가시킬 것인가. 저는 상당히 연구된 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가져가 생각하는데, 좀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주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약 8억 달러, 그다음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한 48억 달러. 근데 평택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량이 약 25억 달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그 농산물의 한 50%는 평택항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의 농산물 수입량 외에 서울이나 인천권에 수입하는 것까지 합쳐서 이 평택에서 오다 보니까 이 앞으로 농산물 한국에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입은 평택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다. 그다음에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물동량이 평택항이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증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임찬 기자님 계셨을 때 중앙에다 이 물동량이 그 전에서 한 5배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요청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는 인천과 경쟁망이기 때문에 내륙 연안 항만으로서만 기능할 뿐이지 이 전 세계 물동량을 투자할 기능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처리하는 바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보니까 한유와 한미 FTA를 하면서 상당히 물동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한중 FTA가 되면 이 평택항과 물동량의 증가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측한 거에 비해서는 한 7, 80% 증가했지만은 그 전에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물동량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평택의 발전 가능성은 있다. 물론 다른 부산항이나 광양이나 이웃
중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면 평창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입량 수출에 대한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그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FDA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전망에 대한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물류업계로 보면은 그래서 대만 학자들이 SCI 저널이라고 국제적인 학저널에 한 편 쓴 게 있고요. 작년, 금년에 제가 이제 각 한 편씩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경제 전체에만 그 추정치를 낼 수 있었고 항만별로는 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필요하면은 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를 사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많은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원래 주어진 내용을 무난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 또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학회 임원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